과감한 결정을 해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든 주식에 투자를 하시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해서 성급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감한 결정과 성급한 결정은 다른 겁니다. 성급한 결정은 실패를 하게 되고요. 과감한 결정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조건 당하는 신종사기 수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기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에 캄보디아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라든지 집단적인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계속 진화합니다. 사기 수법은 정말 교묘하게 진화하고 틀어서 옆쪽으로 치기도 하고 뒤쪽으로 치기도 하고 앞쪽으로 치기도 하고 사이드로 치고 대각선 치고 다양한 방면으로 사기를 쳐요. 정말 교묘합니다. 그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아마 저 서울대 갔을 겁니다. 저도 변호사인데 사기를 여러 번 당할 뻔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기꾼들이 저한테 여러 번 접근했었습니다. 그리고 혹했어요. 저도 이거 괜찮은데? 이거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비밀 정보가 나한테 왔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와이프랑 의논을 해보면 와이프가 다시 바로 잡아줬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사기를 당할 뻔한 그 레파토리에 제가 빠져 있는 거더라고요. 변호사들도 사기 많이 당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도 저기 상해당에서 지금 폐업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건너 아는 변호사였는데 구치소에 수감된 사기꾼에게 속아서 크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종사기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도 좋고요. ETF 시장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겠죠. 누구 엄마가 돈이 벌었다더라. 누구 아저씨 삼촌이 벌었다더라. 이러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리딩에 대한 검색을 하게 돼요. 유튜브에 쳐보는 거죠.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주식 투자 쳐보면 유튜브 채널들이 많습니다. 50대 A씨 남성도 그렇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주식에 대한 정보를 취득합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는 실제 주식에 대한 투자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라든지 현재 살만한 추천 종목들을 안내를 해줘요. 그런 걸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내용에 문구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기회를 얻고 싶으면 이 링크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A씨는 거기 링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단체 카톡방, 텔레그램 방에 참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내가 투자를 했다. 방장님, 매니저님이 리딩하는 대로 리딩을 해서 수익을 벌었다. 내가 오늘은 이만큼 벌었다. 이런 수익률을 인정을 하기도 하고요. 현금 다발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다 위조된 현금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고가의 자동차를 샀다.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본 50대 A씨는 혹하는 거죠. 이거 괜찮은 투자 기회고 지금 주식이 화랑이고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만 못 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장이 초대하는 리딩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VIP 방에 돈을 1,000만 원 주고 들어오면 내가 리딩을 해주겠다. 리딩을 하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다. 300% 수익률을 보장한다. 아니면 내가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 환불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입장을 하게 하고 만약에 주식 리딩을 몇 개 해줘요. 주식 리딩을 몇 개 해줘서 돈을 벌었다. 그럼 나 때문에 번 거예요. 나 때문에 너가 돈을 벌지 않았냐.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되는 거고 그러면 더 믿고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만약에 손실이 났다. 이건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일시적인 손실이고 내가 더 좋은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 넌 VIP 방인데 내가 VVIP 방으로 초대해 주겠다. 더 고급화된 내부 기밀 정보가 있는 그 정보 추천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씨는 손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손해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3,000만 원 더 내고 VVIP 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0대 남성 A씨가 입은 손해액이 2억 원이 넘어요. 이렇게 당한 피해자들이 총 2,200명이었고요. 총 피해액은 151억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사기를 당하게 될까요? 저도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혹한 경험이 있었고 사기 당할 뻔한 경험이 있었고 주변 사람이 끄집어내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심인데요. 하나는 욕심입니다. 내가 짧은 시간 내에 돈을 쉽게 벌려고 이렇게 욕심을 내다가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심이에요. 방심. 꼼꼼히 알아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분석해보고 검토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보면 안 당합니다. 저도 탈출했잖아요. 근데 방심하는 거예요. 나만 알아야지. 내가 생각이 맞아. 이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이건 내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입증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방심을 하는 거예요. 이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실 때 내가 혹시나 욕심이 나지 않는가? 쉽게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쉽게 내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욕심과 방심을 하고 있지 않나? 이를 망각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투자 기회예요. 투자 기회인데 바람직하게 투자를 하면 매우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고요. 매우 성급하게 투자하면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내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건 신중한 투자죠. 그리고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주가라고 하는 게 등락이 급변하잖아요. 갑자기 떨어질지 오를지 모릅니다. 저도 투자를 하지만 이 과감한 결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한 결정을 해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든 주식에 투자를 하시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해서 성급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감한 결정과 성급한 결정은 다른 겁니다. 성급한 결정은 실패를 하게 되고요. 과감한 결정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건 내가 미리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가 공부를 하다가 확보하고 있는 시드머니를 이용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베팅을 해보는 거와 전혀 다르게 공부도 되지 않았고 살펴보지도 않았고 돈도 없는데 내가 가진 시드머니에 너무 무리하게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하면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한 결정을 할 것이냐 성급한 결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투자 성공 실패 여부가 달리게 되는 거고요. 거꾸로 말하면 이제 신용사기에 당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겁니다. 내가 꼼꼼히 보다 보면 이런 신용사기에 투자를 안 하겠죠. 이 과감한 결정으로 인한 투자와 신용사기로 인해서 당하는 사기는 어찌 보면 한 끗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사기와 투자 실패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여기 법인 주식회사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투자 실패는 범죄 행위는 아니에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잘 안 돼서 그냥 실패한 겁니다. 그거는 사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속았다. 내가 속았던 측면이 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발생했다. 그러면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 끗 차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신용사기의 경우에도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체라고 하는 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한 업체거든요. 예전에 사기 고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기 고소가 잘 인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신용사기잖아요. 경찰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계약서가 있고 사업자 등록증 내다 보니까 이건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형사 사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저도 고소를 많이 했었는데요. 경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점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수사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2200명 151억 원 사기당한 그 사건에서는 똑같은 사안인데 인정이 된 거예요. 사기로. 그래서 지금 신용사기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기와 투자 실패 사이에서 어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중 첫 번째가 기망행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기와 투자 실패는 기망행위에 의해서 구분이 돼요. 기망행위는 작정하고 속이는 거예요. 작정하고 속이는 행위가 있다면 사기로 가는 거고요. 작정하고 속이는 행위가 없다면 투자 실패로 갑니다. 2200명 151억 원의 사기 사건에서 그 사기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법에 의해서 주식을 분석을 한다. 그래서 수익력을 분석을 해서 추천 종목을 알려준다 라고 했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산관리사가 리딩을 해준다 라고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속인 거야. 전혀 뭐 빅데이터도 없었고 보고서가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짜깁기 해서 만든 그 허위 보고서였거든요. 그리고 10년 이상의 관리사 전혀 없었습니다. 속였잖아요. 사기인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사기를 친 사람도 있어요. 유능한 자산관리사, 뭐 상당한 경력이 있는 자산관리사. 그래도 자산관리사로 일정 기간 일하면 뭐 유능하다고 하는 건 애매한 기준이 되잖아요. 상당히 능력 있는 뭐 자산관리사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속인 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면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다고 했지만 뭐 알 수 없는 다른 기법, 뭐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추천해준다라고 하면은 기망행위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신용사기 그 사례에서는 아까 머신러닝 기법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10년 이상의 자산관리사를 통한 리딩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기망행위에 걸린 거고요. 두 번째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돼요.
법률 용어로 뭐 처분행위라고 하는데요. 사기죄 고소할 때 무조건 나오는 단어예요. 기망행위, 당해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다. 재산을 지급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돈을 줬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인과관계.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속아서 돈을 넣은 거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다 라고 하면 이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실패했나? 아니면 당했나? 라고 판단을 해야 할 때는 이 기준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면 사기꾼이고 그놈을 고소해야 됩니다. 이제 투자 실패의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투자 실패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렌 버핏도 실패합니다.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뭐 민사상 이제 계약서에 따라서 해결할 부분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럼 사기가 됐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이 네 번째인데요. 이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중요한 건 증거 확보예요. 증거 확보. 내가 당했다, 사기 당했다, 나 좌절하고 있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 유튜브 채널을 찾습니다. 찾아서 채널명 그리고 영상들 이런 걸 다 캡처를 해두세요. 다 저장을 해두시고요. 리딩방 링크가 있잖아요. 텔레그램으로 초대했던 그 방이 있을 거고요. 그것도 캡처해두고 대화 내용을 다 확보를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한 내역이 있겠죠. 그리고 이 사건 경우에는 계약서 썼어요. 이제 VVIP로 초대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썼거든요. 입금했으면 이제 국내에 개설된 금융계좌에 돈을 넣었었거든요. 그럼 그 금융계좌 번호 그리고 그 담당자와 소통했던 문자나 카톡 뭐 이런 여러 가지 녹취 파일이라든지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확보를 해두셔야 돼요. 이걸 확보를 해야 어떻게든 내가 피해 입었다라고 하는 것 입증할 수가 있고요. 민사든 형사든 내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면 증거만 가져오라는 말밖에 안 해요. 내가 아무리 목 터지게 말을 해도 수사관 잘 안 듣습니다. 귀찮아하기만 하고요. 안 그래도 다른 할 일이 많은데 증거도 없이 와서 말만 하면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했잖아요. 사기를 당하면 무조건 고소하셔야 돼요. 무조건. 고소를 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보를 하셨지만 이거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증거고요. 그놈을 고소해서 처벌받게 해야 돼요. 형사 고소를 해서 만약에 혐의 없음이 나오면 다시 고소하지를 못합니다. 재고소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고소할 때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대충 고소하시면 결과 대충 나옵니다. 저희가 실제 상담을 해보면요. 대충 고소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뭐 대충 해보지 뭐 변호사 비용도 아깝고 확실한 거 아니야? 내가 다 증거 있는데 뭐 수사관이 열심히 해줄 거야 내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고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경찰관은 일이 많아요. 저희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건들이 많고요. 저도 아는 경찰분이 있는데 새벽에 나가서 뭐 보고해야 되고 행정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사기 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살펴줄 여력이 없어요. 그것도 증거도 없이 와서 말만 한다? 어차피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를 해서 단 한 번의 기회인 이 형사 고소를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됩니다. 형사 고소를 하실 때 증거를 첨부를 해서 그 수사관이 수사하기가 매우 편하게 조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수사관님이 편하게 수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내가 다 증거 찾고 연락해서 정리하고 도표 붙이고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사기당한 거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셔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소장을 법률자문을 꼭 좀 받으세요. 이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런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 이런 요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법률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을 해야 사기 혐의가 입증이 돼요. 내가 단순히 돈 못 받았다고 사기가 입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사기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사기로 처벌을 받으려면 어떻게 내가 구속요건 잘 써야 되는지, 어떻게 증거를 잘 첨부를 해야 되는지, 부족한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더 보충할 것인지, 어떤 전략으로 사기꾼을 혐의를 인정받게끔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의논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의 기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 살인범 가만두면 안 되겠죠? 교도소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형사처벌이에요. 이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길이 지나는데 누군가 날 때렸어요. 경찰관을 불러서 처벌하게 되잖아요. 형사처벌입니다. 사기도 똑같아요.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고 형법상 처벌을 받게 돼 있고요.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얘를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만 받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기, 돈을 잃었잖아요. 돈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잃었던 돈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돈을 찾아오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죠. 돈을 찾아오는 건 이제 민사소송이에요. 사기친 돈을 반환하라 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이제 민사소송이에요. 사기쳤으니 처벌해달라고 하는 건 형사소송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기꾼이 돈을 빼돌렸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사기꾼이 집을 사서 혹은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기꾼 계좌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기를 친 회사도 뭔가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계좌를, 그 부동산 재산을 가압류, 가처분 묶어둬야 돼요. 돈을 못 빼가게끔. 저희가 계좌 인출하는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자기 계좌에서 돈을 막아놓고 인출을 해가겠죠. 그리고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더 빨리 빼가겠죠.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셔서 돈을 못 빼게끔, 못 빼돌리게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걸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번 시간 무조건 당하게 되는 신종사기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사기를 당한 이유와 투자의 기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기와 투자 실패의 그 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만약에 당했다면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사건이 터지고 해결하는 것보다 안 당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처음부터 이 욕심, 방심을 하지 않나, 과감한 결정인지 성급한 결정인지, 내가 뭔가 조금 너무 급하지 않은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사기를 당했다면 이런 절차로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 형사 고소를 어떻게 하는지, 형사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